자, 문 정권이요. 최근에 이렇게 앞다르고 뒤다르게 행동하고 또 이 자의적으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이렇게 간다 하면 이것은 결국은 뒷감당이 되지 않은 채 정권이 어느 시점부터는 무너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투가면 촛불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촛불에 대해서요. 자, 촛불을 앞세운 문 정권이 현재 그나마 여론을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여전히 문 정권을 포함한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내일신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내일신문은 한마디로 문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언론이지요. 그런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정치권이 촛불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촛불 집회 이후 정치권이 어떻게 변했나 하니까 나아졌다라는 사람은 38.9%고 비슷하다라는 사람은 49.2%, 못하다는 사람은 11.9%입니다. 전체적으로 문 정권이 대선에서 받은 표보다 조금 낮은 수준만 나아졌다 그러고 나머지 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 조금 넘는 비율은 나아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지금 정권을 좋게 만들어 가고 있다, 나라를 살리고 있다 생각하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변화가 사실상으로 이전 정권들이 했던 짓거리들 그대로 하면서 별로 나아졌다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이 조사가 있어요. 정치인이 정치 이득을 위해 촛불을 이용한다 말에 75.9%가 동의를 했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4.1%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4분의 3이 정치인이 촛불을 이용해 먹는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촛불을 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때그때 써먹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4분의 3이 동의했고 이 말은 정치인이 촛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그렇게 많이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조사들도 흥미있는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탄핵에 찬성하느냐는 문제를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찍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65%가 부적절하고 적절하다가 35%가 나왔습니다. 홍 대표 찍은 사람 중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35%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에 불만족하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냐 하니까 32%만 들겠다고 68%는 안 하겠다 했습니다. 촛불이 정치 불안을 부를 수 있다에 63.2%가 찬성을 하고 36.8%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정치 불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촛불을 노벨 평화상 추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찬성이 25.7%고 부적절하다가 74.3%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현재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은 그때는 잘못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현재 와서 보니까 이것이 참 잘못 돌아가고 있거나 그걸 이용해 먹고 있는 놈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문 정권이요. 그래서 투가면 촛불이니 직접 민주주의니 댓글이니 강조하는데 이것들을 함부로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지금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촛불 혁명이니 촛불 민주주의니 하는 말을 마음대로 쓰지 말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문 대통령이요. 자기 스스로가 나한테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다 조사를 하라. 비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이 실천이 되려 하면 대통령 특별감찰관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다가 사단이 나서 시끄러워진 걸 잘 알고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핵심 친인척과 청와대 핵심 관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감찰관실입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초대 특별감찰관이었죠. 그런데 박 정권에 대해서 조금 조사하다가 그냥 다 쫓겨나고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조사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특별감찰관실의 제도나 자리들을 빨리빨리 다 받쳐주면서 이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석수 감찰관이 해임된 이후에 정원 28명인 조직에 그냥 총무기능하는 6명만 남아있고 정보 수집 감찰 기능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방치해놓고 지금 그러는데요. 자신들은 후보를 추천을 5월 달에 요구했지만은 여야가 기싸움을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야당이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잘 안 되고 있다는데요. 아니, 문 대통령이 떳떳하면 특별감찰관실이 청와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밖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정보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새어나갈 것도 아닌데 야당이 추천하는 변호사 출신을 못 받을 것은 뭐가 있습니까? 떳떳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요, 시간을 끄는 이유가 매우 수상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 YS는 말입니다. 적폐청산을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떨지도 않았습니다. 자, YS가 공직자윤리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직자의 재산을 갖다가 공개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93년 2월 달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하면서 자신과 직계가족 재산 17억 8천만 원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들 공개해야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또 그러면서 많은 개혁들, 즉 안기부를 당시에 이렇게 이 정치 사찰을 못하도록 했고, 금융식면제를 하게 했고, 또 군대 내부의 하나의 척결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요, 감방에 사람을 집어넣고 개혁을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도적 시스템적인 개혁을 본인이 앞장을 서서 속전속결해서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마지막에 무너져 갔지만은 결국은 YS의 이런 개혁은 적폐청산이나 지난 정권을 누구를 깜빵에 넣자라는 쪽으로 갔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YS도 노태우와 전두환을 처벌을 반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쿠데타나 이 과거 정치 자금에 대해서 처벌을 했는데요. 그것도 처벌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죠. 결과론적으로는 그것도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YS는 시스템을 통해서 개혁을 해갔다면 문 정권은 인적 청산을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 정권의 거꾸로 된 적폐청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청와대 참모들한테서 다 나오겠지요. 근데 문 정권은 청와대 참모들 소수한테 의존해서 정권을 끌고 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요. 문 정권이 박근혜 정부가 장관들을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때 보고하는 도구로 쓰고 장관들을 갖다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지 않아서 어느 날 고립되어서 저렇게 무너져 간 것 이상으로 문 정권 또한 청와대 소수 비서에 의존해서 정권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드러납니다. 지금 문 정권에서 각 부의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장관 체제로 행정부가 굴러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각 부서에 연락해서 적폐청산 TF를 다 만들어라 해서 보고받고요. 전부 그냥 과거 다 까 뒤집으라고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각 부서가 따라서 하기 급급한 양상을 보이고, 심지어 문 정권의 특보라고 정식 청와대 비서도 아닌 문정인 같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과 싸우면 청와대가 국방부 장관을 경고하고 거듭 조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요, 아, 외교, 안보, 통일 이런 분야에서는 문정인이 상장관이구나 다 알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 전번에 임종석이 국회 나와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아, 임 실장이 지금 청와대에서 최고 실세구나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이 지금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렇게 인사 낙마를 갖다가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조국은 국회에 한번 얼굴도 안 냅니다. 조국이 실세구나. 그래서 이 정권은 문정인, 임종석, 조국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서 끌어가고 있는 정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순실과 정윤회와 3인방과 친박 한 두어 명이 끌고 가던 박근혜 정부와 이 정권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 머리에서 기껏 놓은 거는 시스템적으로 국가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싹 쓸어서 이번에 정리해버리자고 인적 청산으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직 국정원장을 4명을 다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 안보실장 2명을 전원 지금 구속을 하겠다. 이명박 때 안보실장 역할을 하던 김태효가 지금 그렇게 됐고, 김장수도 지금 출국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지난 정권에 일을 했던 사람들을 비리를 잡아서 싸그리 처벌을 하겠다라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행했던 역할 중에서 그때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굳이 폭로를 해서 만약에 처벌하고자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무사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민주주의 구조가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없고요. 한국은 국가의 크기에 비해서 정치 그리고 통치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법에 따라서 하고자 한다면 큰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돈이나 부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처벌해야 되고요. 통치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일탈에 대해서는 책임자 한두 명에게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그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한마디로 사회에 알리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법적인 합의 부분을 찾는 것이 적합하지, 몽땅 다 깜빵에 쳐넣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는 이 나라는 정권을 잡을 때마다 목숨 걸고 투쟁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대선 때마다 정말 목숨을 걸 거라고 봐요. 왜? 정권 잃으면 다 깜빵 가니까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서 정권을 연장시키자고 할 겁니다. 이 정권부터 당장 그럴 거라고 봐요. 이 정권이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다음에 정권을 잃게 되면 아니면 조기 탄핵이 되든가 한다면 이 정권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다 법을 지켜가면서 지금 남을 처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서도 집에는 가지 않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는요, 내란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서야만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지금 저지르고 있는 친북 친중 정책의 행태들만 하더라도 이 정권이 그런 의사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청와대 캐비넷 문건들을 다 확보해서 너네들이 왜 친북 친중 정책을 하고 반미 반일을 했는지를 캐겠다고 나설 경우 무사할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요, 뒷감당을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이 이렇게 싸그리 다 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요, 북한이고 중국입니다. 국정원장 3명, 또 지난 정권 1명에서 4명을 다 집어넣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이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면 집어넣어야 되지요. 자, 그렇지만은 정권마다 국정원의 돈을 뺏어서 통치자금 명목이라고 썼다고 하면, 처벌을 한다면 그 돈을 달라고 한 대통령한테 대한 책임을 묻든지, 그것도 대통령이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면, 공적인 용도로 썼다면 물을 수 없겠지요. 그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은 잘못된 관행조차도 법의 잣대를 도덕적인 잣대로 처벌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문재인 정권까지 오기까지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했던 잘못된 관행, 국정원의 돈을 빼서 북한에 줬다면, 자,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기업에 대출을 해준 돈을 빼가지고 북한에 줬다면, 그리고 그 돈 중에 일부를 먹었다면 이게 무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제가 문재인 정권에 정말로 정신 차리라고 하나 경고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무서운 칼날을 휘두르니까요, 정치판에 앞에 있는 사람들, 야당 의원이고 야당 대표고 다 꾼들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꾼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 겁을 먹어서 머리를 숙이고 전부 그냥 김 빠진 배추 잎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요, 세상은요, 벌써 촛불 시위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지지가 언제까지 유지돼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들은 적폐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정권의 실세 중에 한 명인 정무수석과 관련되는 사람에서 지금 3명 구속된 척건 외에 또 2명이 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뭐 70에서 한 65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싶겠지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지금 쇼통이나 힘으로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썰물처럼 그 지지율이 쑥 빠져갑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40%는 안 무너진다, 30%는 안 무너진다 할 때, 처음에 60% 어쩌고 할 때 지지율에 의지해서 정치를 하면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결국은 정권은 망한다. 그래서 지지율을 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자들이 지지율에 의존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무효하면서 정확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재풀을 협소하게 만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과거 정권이 하던 짓들을 나쁜 짓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폴리텍이라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기술대학이 있죠. 재교육하는. 여기에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말이 있어서 교수들이 다 반발한다는 겁니다. 문대인 선대위의 공동위원장 경력을 가지고 거리에서 강경투쟁을 하던 사람을 한마디로 이 재교육, 성인 재교육 기관의 이사장으로 선임을 한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이. 거기에 이사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정권 잡았으니까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면서 소수 참모들과 더불어서 절대적 정의를 가진 양 설치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악이라고 척결하겠다고 나서면요. 자, 그 악들이 지금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고 전부 다 당신들을 추앙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권력 힘 조금만 빠지면, 6개월 뒤만 되면, 내년 봄만 되면 전부가 들고 일어나서 당신들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지금 겁먹고 당신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한국 언론들까지 포함해서요. 언론이 가장 먼저 배신을 합니다. 예? 지금 겁을 먹어서 말해야 될 것도 잘 안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언론들이 다 나서서 당신 정권 때려잡자고 나설 겁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뒷감당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